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아바쿠스에서 인장 시험을 하고 인장 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로 물성치를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던 물성치하고 같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바쿠스 버전 6.141번이 XY 데이터가 익스포트 엑셀로 데이터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돼가지고 6.14.5로 옆 버전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잘 되니까 이 부분, 그래서 데이터 추출하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하기 전에 꼭 체크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재료 두께, 이 플레인 스트레스 스트레인 싱니스를 몇으로 했는지가 중요하게 돼요. 얘가 이제 재료의 두께가 결정하기 때문에 얘를 1로 입력을 하시면은 두께가 1이 되는 거고, 얘를 입력을 안 해도 1이 돼요. 그 전에 이 인장 시험 형상은 저기 지금은 2D 플레인 스트레스 조건. 플레인 스트레스죠. 재료가 매우 얇은 형태이기 때문에 두께 방향으로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로 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탄성 계수는 200GPa에 플라스틱은 제가 입력한 플로우 스트레스 값이 넣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새로 입력을 하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바쿠스에서는 플로우 스트레스가 들어갈 때 플라스틱 스트레인하고 그 다음에 플로우 스트레스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식을 사용하게 될 때 시그마는 입실론 제로 K 입실론 제로 플러스 입실론 프라임의 n승, 요렇게 응력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n은 0.2로 하고 k는 1000, 입실론은 0.002로 해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제자리가 화면 녹화를 키면은 절대 참조가 안 먹더라고요. 스트링 표시를 지금 다 손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0.02 단위로 한번 넣어가지고 요렇게 플로우 스트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죠. 그래서 요 값을 아바쿠스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플로우 스트레스 값이 아바쿠스에서는 스트레스랑 스트레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으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이제 입력은 됐고요. 입력한 걸 가지고서 요걸 이제 해석을 해볼 거예요. 해석은 지난번에 했었던 1개, 2개, 3개, 4개 4분의 1 모델이고요. 특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윗부분에 레퍼런스 포인트를 잡아서 위에서 발생하는 변형을 여기다가 커플링을 시켜놨죠. 그리고 메쉬를 짜기 위해서 이 곡선부를 이 선을 3개를 그려가지고 파티션을 했어요. 파티션을 하는 법은 간단한데, 파티션 툴에서 파티션을 간 다음에 페이스 스케치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1개, 2개, 3개의 선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쉬를 짰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만든 거는 메쉬를 쉽게 짜기도 하기 위함인데요. 셋을 1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파티션을 짰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스케치를 해서 모델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셋을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게이지 부분, 그립 부분이라고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개에서 데이터를 뽑을 건데, 자, 그립은 여기 재료가 잡혀진 곳으로 가정되는 부분을 그립이라고 했고, 여기 게이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직선부의 일부분, 그러니까 게이지가 잡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게이지에다가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은 거를 게이지를 잡아주면 되고, 여기가 이제 셋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인터랙션은 뭐 따로 들어갈 거 없고, 로드 같은 경우에는 위로 10mm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대칭 조건 X축 대칭 들어가 있고 10mm, 그 다음에 여기는 Y축 대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쉬가 플레인 스트레스 조건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고, 해석은 보통 문제없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이 완료가 돼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입력을 했었던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가 이 인장 시험의 모델링에서 정확하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데이터를 정리할 게 몇 가지가 있죠. 재료의 폭을 알아야 되는데, 폭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쿼리에서 디스턴스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mm.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게이지 랭스 부분이니 9.26948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게이지 랭스 부분을 값, 그 다음에 W가 3, 재료의 T는 1이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해석에서 오류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가 나왔을 때의 PQ 값을 보면은 0.2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성치를 어떻게 입력을 했냐? n이 0.2로 넣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n이 0.2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루드윅식 플로우 스트레스 기반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n이 0.2인 부분에서 네킹이 시작되죠. 네킹이 시작되기 때문에 네킹이 시작되는 변형률이 0.2인 부분에서 해석이 이렇게 어볼티드가 뜬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메쉬를 한번 크기를 조절을 해 볼게요. 한번 이제 메쉬를 크게 보통은 크기를 크게 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줄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여기 스텝에서 이 specify displace energy fraction을 12의 마이너스 9승에서 8승 정도 이렇게 값을 넣어가지고 댐핑 에너지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수렴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 변형이 발생했던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네킹 이후 부분이라서 해석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메쉬가 쭉 늘어진 걸로 나오게 되죠. 메쉬 크기를 바꿨더니 해석이 완료가 됐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죠. PQ 값이 0.2가 넘어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와 같은 식으로 네킹 폭변형 방향이 더 빠르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네킹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부분의 요소가 계속 쭉 찢어지게 되죠. 그때 소성 변형이 여기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n 값이 낮은 재료일수록 이와 같은 변형이 더 빠르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히스토리 아웃풋에서 보시면은 스페이셜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립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니까 얘는 0mm에서 10mm까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나중에 가면은 같은 슬로프로 올라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슬로프가 다르죠. 게이지 부분에서의 변형률이 더 낮은 기울기로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탄성 변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처음 부분을 한번 보죠. 전체 변형률을 보게 되면은 여기 전체가 사실은 재료가 다 변형해요. 그러니까 여기 값을 보면 여기는 0 치면 6승인데 여기도 반절 정도 변하죠.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탄성 변형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같은 값은 아니지만은 전체가 다 변형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 변형량은 여기에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이 폭하고 여기에서의 폭 이렇게 다 변하게 되죠. 그래서 꼭 게이지 랭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일정 폭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발생한 디스플레이스먼트만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DIC 장비나 DIC 장비나 이렇게 스트레인 게이지 또는 익스텐션 미터를 꼭 붙여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소성 변형이 발생을 했죠. 소성 변형이 발생한 이후에는 변형률이 가운데 부분 여기에서 집중돼서 발생하기 시작해요. 여기는 변형이 거의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탄성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꼭 DIC 장비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실제 게이지 부분 이 변형한 자료, 그래서 요거를 XY 데이터로 보시면은 게이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중 같은 경우에는 그립으로 봐야 돼요. 여기 왜냐면은 얘는 형상 내부에 있는 셋이죠. 그래서 힘이 가해지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경계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립에서 반력이 측정이 되게 돼요. 자, 근데 이 부분부터 하중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여기가 네킹이 시작한 이후로 하중이 감소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리네임 폴스가 되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래프를 카피를 해볼게요. 요게 타임, 그 다음에 요게 게이지, 그 다음에 아바쿠스에서 폴스가 이제 우리가 측정 장비 UTM에서 얻은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뉴턴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텐션 미터를 부착했을 때 나온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게이지 부분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고, 요게 이제 게이지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UTM에서 발생한 하중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랑 엔지니어링 스트레스 값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죠. 게이지 디스플레이스를 요 값으로 나눠주면은 되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스는 요거를 폭과 단면적, 폭과 두께로 나눠준 게 되니까 절대참조를 사용해서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인장시험에서 발생하는 엔지니어링 스트레스와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트루 스트레인, 트루 스트레스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식을 알고 있죠. 식을 여기다 가져왔는데 뭐 간단한 계산에 의해서 공칭 변형률과 공칭 응력의 관계를 진 변형률과 진 변형률의 관계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루 스트레인은 ln 1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트루 스트레스는 공칭 응력 곱하기 1 플러스 엔지니어링 스트레인 값이 돼서 얘를 이렇게 플라팅을 해주게 되면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를 우리가 직접 이와 같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맨 처음에 입력했던 거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오리진에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멀성치 입력했던 게 여기 있으니까, 자,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 가서 그래프를 요렇게 그리면은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바쿠스 플로우 스트레스 요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요게 요렇게 두 개가
라인으로 보시면은 조금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느냐? 바로 우리가 이 아바쿠스에 입력한 플로우 스트레스, 이거는 플라스틱 스트레인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도 사실은 플라스틱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288.54가 항복 응력이니까 거의 이 부분에서부터 요거를 이제 절대 참조로 넣어줘야 되는데, 요거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구한 소성 변형률과 소성 응력과의 관계로 얘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래프 자체가, 아이고 그래프가 어디 갔죠? 지금 뭔가 틀렸네. 어쨌든 그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래프 자체가 동일하게 나오게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한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었던 이 플라스틱 프로퍼티하고 이 머티리얼 프로퍼티에 넣어준 일드 스트레스랑 일드 스트레인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 이 응력 데이터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XY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있는데, 툴의 XY 데이터에서 크리에이트로 가면은 ODB 필드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필드 아웃풋 값은 요거죠. 요걸 가지고서 시간에 따른 데이터 관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PEQ하고 본미세스 응력 이 두 가지를 이 가운데 엘리먼트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요게 이제 PEQ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응력이 되니까 이 두 개를 데이터를 여기로 받아오면 되겠죠. 요거는 요쪽에다가 한번 그래서 먼저 시간에 따른 한 요소에서, 중심부 요소에서 소성 변형률 변화, 그 다음에 재료에서 이퀴벌렌트 스트레스 값, 그래가지고 이게 이퀴벌렌트 스트레인, 플라스틱 스트레인, 그래갖고 요게 이제 응력값, 이렇게 두 가지 값을 얻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동일한 시간이니까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데이터로 앞에서 했던 요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아이고 자꾸 뭐가 틀리죠 지금. 데이터를 옮기는 와중에서 오리진에서 x1, y1, x2, y2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스트레스 커브가 A, B고 우리가 앞에서 얻은 이 요소에서의 응력과 플라스틱 스트레인의 관계,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스트레인 플러스를 해주게 되면은 두 가지를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완전히 동일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여기 보시면은 요 검은색, 요거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요거는 이럴 때는 요렇게 그래프를 라인 플러스 심볼로 한 다음에 한 개의 라인을 요렇게 없애주고 인디펜던트에서 얘는 라인을 그려주게 되면 이 검은색이 지금 우리가 입력해줬던 플로우 스트레스 심볼이고요. 이 빨간색 라인이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응력 변형률 응력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줬던 부분까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히 두 개가 동일한 곡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해준 부분까지 동일한 그런 해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더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 변형하는 부분 이상으로 응력을 입력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은 변형률과 응력의 관계를 얻고 그거를 실제 해석과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 이 해석에서 인장 실험에서 얻은 응력과 변형률 손도의 값이 여기에서 네, 요렇게 그 다음에 플로우 스트레스 이게 두 개가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두 개가 완벽하게 동일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온 후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실 왜 DIC가 필요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장 시험을 하고 할 때 실제로 인장 장비에서는 이 이후에 하중까지도 다 계산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응력이 변형률이 보게 되면은 가운데 집중되게 돼 있죠. 여기에 그때 실제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변형률을 DIC 장비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킹 이후의 거동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DIC 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을 같이 올려둘 엑셀 파일하고 이 인풋 파일을 같이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